애프터 디베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60년대 미국, 그 경제적 풍요 속에서 등장해서요,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걸그룹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로네츠나 슈프림스 같은 이름들, 단순히 히트곡 가수로 넘어서 그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었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1960년대 걸그룹의 성공을 과연 아메리칸 드림의 순수한 실현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당시 음악 산업의 어떤 정교한 통제, 그리고 사회적 한계가 좀 짙게 배어 있는 그런 복합적인 현상으로 봐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이 논의는 저희가 확보한 당시 사회 경제적 배경 자료와 걸그룹 관련 기록들을 토대로 진행될 거고요. 저는 걸그룹의 성공이 개인의 재능과 노력이 시대적 기회와 잘 만나서 아메리칸 드림을 구현한 좀 긍정적인 사례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성공서사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명해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그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뒤에는요, 당시 음악 산업 특유의 어떤 시스템적인 통제랄까요? 그리고 또 엄연히 존재했던 사회적 제약이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하나의 긍정적인 틀로만 해석하는 데에는 좀 신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에서 먼저 이야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아시다시피 2차 대전 승리 이후에요, 경제적으로 정말 유례없는 호황을 누렸습니다. 이른바 베이비 부머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달리 물질적 풍요 속에서 성장했고요. 기본적인 생계 걱정을 넘어서 자신들의 문화와 여가에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했죠. 이것이 바로 그 거대한 10대 소비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걸그룹은 바로 이런 시대적 토양 위에서 꽃을 피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의 노래, 패션, 또 그 성공 스토리는 풍요로운 시대의 젊은 세대가 열망했던 아메리칸 드림의 어떤 달콤한 엔터테인먼트적인 구현, 그 자체였어요. 로네츠를 예로 들어볼까요? 물론 당대 최고의 프로듀서 필 스펙터를 만난 것은 큰 행운이었죠.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 페퍼민트 라운지라는 클럽에 댄서로 오인받아 들어갔다가 노래할 기회를 스스로 잡고, 또 멤버 에스텔 베넷이 직접 필 스펙터의 사무실에 전화해서 자신들을 알린 그 용기, 이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꿈을 향한 어떤 주체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노력하고 기회를 포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아메리칸 드림의 전형적인 모습 아닐까요? 특히 슈프림스와 같은 흑인 걸그룹의 전례 없는 성공은요, 단순히 음악적 성취를 넘어섭니다. 인종차별이 여전히 심했던 시대에 그들은 인종적 장벽을 깨고 사회의 경제적 상승을 이루면서 아메리칸 드림이 소수자에게도 열려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베리 고디가 설립한 흑인 소유 레이블 모타운의 역할도 이 맥락에서 당연히 중요하고요. 네, 그 시대의 어떤 활기찬 분위기라던가 또 개인의 노력이 성공의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 그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맞아요. 하지만 그 이면의 구조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네츠의 성공담, 참 인상적이죠. 그런데 필 스펙터 본인이 언급했듯이 당시 뉴욕의 브릴 빌딩 아시겠지만 수많은 작곡가와 프로듀서들이 모여서 히트곡을 막 찍어내던 일종의 팝 공장 같은 곳이었잖아요. 그 주변에는요, 음반 계약이라는 그 단 하나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정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네츠의 성공은 그런 수많은 좌절 위에 세워진 정말 극소수에게만 허락된 예외적인 꿈이었지 누구나 잡을 수 있는 보편적인 기회는 아니었다는 점,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필 스펙터의 그 유명한 월 오브 사운드 아시죠? 수많은 악기랑 보컬 트랙을 겹겹이 쌓아서 마치 벽처럼 풍성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만드는 그의 방식, 이게 분명 혁신적이긴 했지만 동시에 고도로 산업화된 생산 시스템의 결과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 악기를 동시에 연주시키고 같은 파트를 더블링하고 또 레킹 크루 같은 최고의 세션 연주자들을 동원해서 프로듀서의 비전을 완벽하게 구현해내는 방식은요, 아티스트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나 창의성보다는 철저히 계산된 상품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당시 주류 매체였던 AM 라디오의 음향적 특성에 딱 최적화되어서 10대 소비자의 귀를 사로잡는 아주 효과적인 상업적 전략의 산물이었죠.
그러니까 걸그룹 사운드는 자본주의 시스템 내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수익성 높은 상품으로 가공된 측면이 저는 강하다고 봅니다. 흑인 걸그룹의 성공도 마찬가지로 좀 복합적으로 봐야 하는데요. 인종차별 사례에서 보듯이 그들의 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만연한 차별과 투쟁 속에서 힘겹게 쟁취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무대 위 아티스트이면서 동시에 인종평등을 위한 최전선의 음악적 군인, Soldiers on the Front, 이런 역할까지 수행했죠. 아메리칸 드림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아무런 제약 없이 열려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었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죠. 없었다고는 말 못합니다. 하지만 로네츠의 사례를 다시 보면요. 단순히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기회를 찾고 행동한 주체였다는 점. 이걸 간과할 수는 없어요. 필 스펙터를 만난 것도 결국은 그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였으니까요. 그게 바로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요소 아닌가요? 즉, 개인의 의지와 행동이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그 믿음 말입니다. 슈프림스의 성공 역시 베리 고디라는 흑인 사업가가 설립하고 운영한 모타운 레코드라는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건 흑인 커뮤니티가 스스로 자본과 시스템을 구축해서 주류 사회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로서 아메리칸 드림이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주체적인 노력과 용기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건 분명 대단한 일이죠. 하지만 필 스펙터의 녹음 과정이 참여했던 뮤지션들 사이에서 지독하고 마라톤 같았다고 묘사될 정도였다는 점, 그리고 월 오브 사운드라는 그 극도로 통제된 사운드 구축 방식을 고려할 때 과연 그 걸그룹 멤버들에게 얼마나 많은 창의적 자유와 결정권이 주어졌을지 글쎄요,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월 오브 사운드는 결국 프로듀서의 비전과 최종 결과물, 그러니까 상업적 성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상당히 좀 일방적인 산업 공정의 성격에 짙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성공한 그룹 뒤에 있었던 그 브릴 빌딩 앞에 모여든 수많은 무명의 소녀들의 모습은 성공 신화의 이면에 가려진 치열한 경쟁, 절박함, 그리고 때로는 냉혹하기까지 한 시스템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성공 스토리가 정말 개인의 노력과 재능, 순수한 기회만으로 온전히 설명될 수 있을까요? 시스템의 역할과 통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흑인 아티스트와 아메리칸 드림의 관계에 대해서도 물론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 성취 자체에 좀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슈프림스가 당시 전 세계를 휩쓸던 비틀스와 빌보드 차트에서 경쟁할 정도의 인기를 누렸다는 그 사실 자체가 갖는 상징성, 이건 정말 엄청납니다. 흑인 아티스트가 미국 주류 문화의 가장 중심부에 당당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으니까요. 모타운의 성공은 단순히 음반 판매량을 넘어서 흑인 커뮤니티 전체에 엄청난 자부심을 심어주었고 또 경제적 자립과 문화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희망, 즉 아메리칸 드림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상징적인 의미와 성취의 중요성,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슈프림스의 성공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이정표였죠. 맞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기에도 크리스털스가 남부 공연에서 신체적인 위협까지 감수해야 했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성공은 분명 기념비적이었지만 그것이 곧 미국 사회 전체의 인종차별이 사라졌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류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들의 어떤 문화적 정체성이나 음악적 색깔을 백인 청중의 취향에 맞춰서 어느 정도 순화하거나 타협해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 매력적인 구호가 과연 흑인 아티스트들에게 백인들과 동등한 기회와 완전한 평등을 보장했을까요? 저는 그들의 성공이 분명 존재했지만 그 과정은 훨씬 더 복잡했고 때로는 더 많은 희생을 요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아메리칸 드림의 경험 자체가 인종에 따라 달랐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로네츠의 대표곡 Be My Baby에 대한 해석으로 좀 넘어가 보죠. 저는 이 곡의 가사, 특히 Won't You Be My Baby라는 그 직접적인 요구가요, 당시 팝음악 속 여성 화자의 모습과는 상당히 달랐다고 봅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관계에서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고 주도권을 표현하는 모습은 시대를 앞서간 측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변화하는 여성상과 자기 표현에 대한 젊은 여성들의 욕구를 포착하고 반영한 중요한 문화적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가사 자체의 표면적인 해석은 흥미롭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의 여지가 충분합니다. 잘 알려진 대로 이 곡은 프로듀서인 필 스펙터가 당시 연인이었던 리드 보컬 로니 베넷을 염두에 두고 쓴 매우 개인적인 감정이 투영된 곡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노래가 정말 여성의 주체성을 온전히 대변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남성 프로듀서의 개인적인 욕망과 통제가 여성의 목소리를 빌려서 표현된 결과물은 아닐까 하는 거죠. 게다가 이 곡은 앞서 계속 이야기한 그 월 오브 사운드라는 철저히 계산되고 통제된 프로덕션 기법으로 만들어진 상업적 상품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Be My Baby는 로니의 매력적인 보컬, 스펙터의 개인적 감정과 천재성, 그리고 당대 최고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고도의 상업적 기획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다층적인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여성의 주체적 목소리라고만 보기에는 너무 많은 요소들이 얽혀 있다는 거죠. 이들의 성공을 2차 대전 이후에 경제적 번영이라는 시대적 배경 속에서 개인의 재능과 꿈을 향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아메리칸 드림의 긍정적인 구현으로 보았습니다. 로네츠가 보여준 능동적인 기회 포착, 그리고 스프림즈를 비롯한 흑인 걸그룹들이 인종적 장벽을 넘어 거둔 사회적 경제적 성공은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저는 그 화려한 성공 신화 이면에 가려진 현실, 그러니까 음악 산업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의 통제와 상업적 논리, 그리고 여전히 존재했던 인종차별과 같은 사회적 제약에 주목했습니다. 걸그룹의 성공은 분명 대단한 성취였지만 이를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포장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요소들이 얽혀 있다는 점을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네, 성공의 빛만큼이나 그 글을도 함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논의를 통해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은 명확해 보입니다. 1960년대의 걸그룹들이 단순히 음악을 넘어서 당대 문화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의 성공이 운이나 재능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시대적 배경, 그리고 산업 구조, 개인의 노력, 사회적 역학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점이죠. 다만 그 성공의 본질과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흥미로운 시각차가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하나의 현상을 단편적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시대와 문화를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1960년대 걸그룹들의 음악과 그들의 삶은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멜로디를 넘어 당시 미국 사회의 빛과 그림자, 꿈과 현실을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는 소중한 기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당시의 음악들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시고 관련 자료들을 더 찾아보시는 것도 분명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